우리 이종관 평론가님께서 보시는 현재 총선을 약 2주 앞둔 우리 판세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일단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부동층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부동층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언제 결정하느냐를 물었을 때 상당히 많은 정보를 받고 뒤늦게 결정한다라는 그렇죠. 사람들이 부동층이에요. 마음을 빨리 안정하는 사람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언제쯤 그러면 결정하십니까? 물어보면 대개 마지막 순간이 D-14예요. 네. 그러니까 2주 전쯤에 는 아무리 늦은 사람도 다 결정을 한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의 판세가 참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멸콩TV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답답해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대진표가 완성이 되고 1대1 가상 대결을 하자마자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 이 사람도 이렇게 뒤처진단 말이야? 아니 이 사람이 여기서 지고 있단 말이야? 이런 대진표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뭐 오늘 아침 제목도 낙동강 벨트도 흔들린다. 뭐 이런 네네. 식의 제목들이 나와요. 맞아요. 이런 거를 보시고 막 불안해 하시거나 혹은 야 이거 이번에 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두 가지가 겹쳐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대진표가 딱 완성이 되는 시점에서 얼마 안 있어서 우리가 리스크가 생겨났다. 그렇죠. 툭 하고 예, 예. 외생 변수. 예. 그러니까 당에서 공천과 관련된 잡음이 사실 4년 전에 비해서는 정말 10분의 1도 안 돼요. 조용했죠. 굉장히 예, 예. 안정적으로 지금 이끌어 왔습니다. 예, 예. 그런데 딱 외생 변수. 그러니까 당이 저지른 어떤 돌발 변수가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두 수석과 그다음에 호주 대사 임명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정무적 판단이 결여돼 있었다는 거예요. 일은 벌어질 수 있으되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일주일이나 걸렸다. 일주일 동안 거의 그냥 맹폭을 당했거든요. 그렇죠, 예. 자, 선거는 어떤 겁니까? 인화성 물질이 가득 들어간 창고를 배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배로 올려서. 여기서 아주 손톱에 들어가 있는 조그마한 먼지만큼만의 불기만 거기에 들어가도 뻥 하고 터져버립니다. 왜? 264명의 메신저들이 죄각기 떠들어요. 자기 당선하려고. 근데 2배잖아요. 그러니까 500명의 후보들이 뭐 먹일 감 없나 해갖고 딱 잡으면 그냥 터트려 버립니다. 그냥 막 그 다음에는 여기에 대해서 팩트 체크 별로 못해요. 할 시간도 없죠. 쫙 하고 빨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황상무 수석이 말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아니 이런 사례도 있고 저런 사례도 있고 하니까 우리 이 정부는 그럴 마음이 없다. 그래 잘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라고 지금 설명 얼마나 길게 해야 돼요. 유권자들한테 죄다 붙잡고 다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괴벨스가 예, 예. 거짓말 하나만 딱 던져놓으면은 뭐 끝난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거 해명하려고 하면은 일주일도 더 넘게 걸리는데 선거가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것이 전형적인 좌파들 수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어뜯기 시작하면 그거 일일이 길게 유권자들 한 사람한테 붙잡아 해명 못해요. 그러면 잘라버려야 돼요. 빨리 그렇죠. 이슈를 끊어내야 되는데 못했어요. 일주일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렸어요. 이 여론 이슈 주도에서. 그것이 대진표랑 딱 맞물려서 대진표는 두 번째 요인인데 이겁니다. 지금 사실 낯선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물론 현역 비율이 35%, 현역 교체 비율이 35%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특히나 접전지는 많이 또 새로운 사람들이 갔어요. 수도권도 그렇고 또 뭐 낙동강 벨트도 그렇고 이 세 사람이 자리 배치를 했잖아요. 자리 배치하고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가상 대결에서 밀릴 수도 있어요. 좀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서 인물론을 점점 인물을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이 정당 지지와 일치시키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 외생 변수가 생겨갖고 더불어 밀렸어요. 근데 지금 다시 꺾이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두 가지 어떤 리스크를 끊어냈죠. 그리고 거꾸로 이재명의 그런 그 리스크들, 예를 들어서 막말, 1일 1망원, 지역 비하가 벌써 세 군데나 나왔어요. 그렇죠. 강원 서도 예, 얘기나 또는 포천 가서 이사 가세요. 또 저 서초 가서 홍익표 옆에 두고 아이고 왜 서초 같은 데 나와서 이런지 모르겠어. 그렇죠. 뭐 예. 이런 식의 어떤 발언들이 계속 쌓여갑니다. 한 번에 빵 하고 무너지진 않는데 가랑비처럼 그렇죠. 가랑비에 계속 어쩌죠? 이게 망언들이 이어지면 사실 그래서 조국천 씨 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연결이 되지만 어찌됐든 간에 분위기는 반전되고 있다. 그리고 그렇죠. 이것이 점점 정당 지지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인물론하고 일치되는 어떤 시점이 있을 거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들고 있는 연합뉴스에서 나온 4월 10일 총선 국민의힘 민주당 자체 분석 총선 판세 이런 사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지금 이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면은 전체 지역구 254개 중에 국민의힘 우세로 판단하는 것이 82곳, 또 더불어민주당 우세로 판단하는 것이 110곳, 그리고 접전 60곳 해서 아직까지는 그 판세를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려운,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지금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 압도적으로 122석입니까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민주당이 우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나아지고 있고, 좀 전에 이정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밥상 세팅을 다 이제 끝난 상태에서 국민의힘은 이제 여러 가지 외생 변수가 나름대로 다 정리가 된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또 이재명의 오럴 리스크, 그를 통한 이재명의 CEO 리스크, 이재명의 3대 리스크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노출되면서 이런 부분이 국민들의 여론, 특히 이제 아직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의 마음에 어떻게 보면은 변동을 가질 수 있는, 균열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가지고 최종 2주 이후의 어떤 결정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한두 달 전보다는 상당 부분 이 열세를 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다만 미리 지금 우리가 예방주사 같은 걸 맞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하느냐,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이평론가님, 지금 네네. 서울 같은 경우에 네. 지금 한강벨트 네. 한 11곳 정도 된다 하는데 여전히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앞서고 있긴 합니다만 그 외에 이제 성동이라든가 강동이라든가 용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만만치 않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일단 되게 불안해하는 어떤 지금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용산도 좀 뒤지는 걸로 나타나고 특히나 윤희 속에 성동도 그렇죠. 좀 뒤지는 걸로 나타납니다. 약간... 자, 근데 범위는 조금씩 좁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조금 더 저는 국민의힘에 바라는 건 한강벨트가 왜 한강벨트입니까? 종부세 벨트거든요. 그렇죠. 즉 한강벨트가 마용성 부동산 면보는 언제나 마용성 노도강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마용성의 아파트 이슈가 커지고 있고 그래서 그래 뭐 이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돼라는 합리적 선택 이론. 그러니까 내가 견주어서 투표장에 나가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시간을 할애를 해야죠. 그렇죠. 일어나야죠. 나가야죠. 거리에. 이 비용보다 내가 돌아올 이익이 더 크면 나가서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투표의 경제학이죠. 그렇죠. 그 돌아오는 이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정치적 효능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평당 얼마 오를 때 그 보수당의 지지도가 얼마 오른다. 이게 강원영 서울대 교수의 논문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지선 때도 바로 한강벨트가 엄청나게 윤석열 후보를 지지를 했어요. 근데 그 이슈, 그다음에 수도권에 바로 메가 서울 이슈, 메가시티 서울 이슈. 그렇죠. 지금 저기 KT 박님 같은 경우에 네네. 국민의힘 당이 총선에 임하는 정책이 안 보입니다. 김포시 등 메가시티 계획은 죽었나요? 답답합니다.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언이 경제적 이슈를 보다 더 강화해서 지금 전략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 근데 메가시티 서울 이야기를 한 다음부터 사실은 크게 또다시 그것을 이 벨트화해서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안타깝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이슈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만약에 포지셔닝 한다면 저는 판세를 또 다시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이 시기는 아직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으로서는 많은 분들이 여론조사 결과에 특히 서울, 경인 지역에 좀
민주당 후보들에게 밀리는 듯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의사 정원 의과대 정원 어떤 문제. 증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정 적극적인 지금 의정 갈등에 있어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건 타협을 이끌어낸다 할 경우에는 그 부분도 또 다른 어떤 선거 흐름을 변동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흘 남았습니다. 28일로 연기했죠. 원래 25일까지인데 네네. 28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틀 남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면허 정지와 관련해서 25일이 시한이었어요. 그러니까 26일부터 전공의들 9천 명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를 지금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서서 일단 유연하게 하자라고 그렇죠, 예. 건의를 했고 그것을 윤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한 총리에게 지시를 했고 근데 다시 시한을 28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근대 의대 교수 협의회 소속 의대 교수들이 지금 사직서를 내고는 있습니다. 저는 아직은 여지가 그렇죠. 있다. 왜냐하면 이겁니다. 어떤 일을 타협을 할 때는 굉장히 지도부가 강경한 듯하게 보여야만 해요. 이른바 벼랑 끝 전략. 예. 보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강경파들, 이 조직의 강경파들을 일단 안심시키고 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끌어올려서 예를 들어서 목표치를 A라고 제시를 하고 근데 A보다 B를 얻어내기 위한 A 전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야 예산도 마찬가지거든요. 야당이 막 고함 지르고 정책의장이 뛰쳐나가고 그러면 기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바깥에서. 야, 타결 직전인가 보다. 그렇죠. 왜냐하면 야당 지도부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강경파들한테. 야당 그렇죠. 당 강경파들. 나 최선 다하고 있어. 보여주기. 나 최선 다하고 있어.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그렇죠. 하고 있어. 예. 라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물밑에서 어느 정도는 지금 타협을 본 거거든요. 저는 의대교수협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시에 한동훈 위원장과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의제를 설정하지도 않았다라고 그렇죠,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면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때 받아줬잖아요. 그거를. 그렇죠, 예. 그러면 일단은 의대 정원 문제는 천천히 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것만 먼저 풀어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줄게. 라는 물밑에 어떤 약속이 없으면 사실상 아무것도 약속을 의대 교수들이 안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건의를 해서 이걸 연기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박예숙님, 우리 지역구는 2번, 그리고 또 비례대표는 4번을 찍으면은 이재명이 사라진다. 예. 2424 뭐 이렇게 하는 라임을 지금 운율을 해서 했는 글을 또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예. 아유 또 계속적으로 또 올려주시래요. 4월 10일은 땡땡자 소탕의 날이다. 반드시 국민의 힘에게 투표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사랑님 같은 경우에 윤통의 무리한 의대 정책으로 총선 폭망 예상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무리한지에 대해서는 무리하지 않고 해서는 의사 집단의 어떤 반발을 극복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이런 의정 갈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처음엔 지지하다가도 실제로 이거 잘못하다 나한테 어떤 피해가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섞이면서 좀 피로감을 좀 호소하는 부분은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적절한 시점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름대로 해결사,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결론도 한번 우리가 탄력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홍수환 챔피언 3전 4기 그런 것도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정말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를 심판해야 된다는 그 프레임 우리가 좀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또 첫 번째 우리가 큰 총선의 판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 수도권은 조금 열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아직까지 우리가 극복만 한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선전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얼마나 원팀 정신으로 이끌어가는지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두 번째 이슈가 지금
우리가 지난 12월 29일이었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실질적 대표로 오면서 9회 말 이사라고 표현을 했을 만큼 절체절명의 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태풍의 핵으로 등장하면서 전국의 흐름을 어떻게 보면은 뭐 윤석열 중간평가네 뭐 이런 데에서 어떻게 보면 386 운동권 세대 교체론 또 운동권 심판론 이런 새로운 프레임을 통해 가지고 상당 부분 이 선전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에 들어오면서 조국 신당이 나오고 특히 민주당 내에서 비명 행사, 친명 횡재 이렇게 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탈당을 하고 그 과정을 절묘하게 노리고 치고 들어온 조국 신당이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이 민주당에서 마음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하나 하는 그 표를 상당히 쓸어 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은 원톱 체제, 아까 축구에 비유하면은 원톱 스트라이커와 이 4명의 미드필더가 이게 그 중원을 장악하면서 같이 자기 지역구와 또 전체적인 또 선거를 압박하는 이런 전략을 국민의힘이 구사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그리고 또 이해찬 그리고 김부겸 삼각편대로 해가지고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지금 선거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어떤 그 원톱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선전을 해왔습니다만 이 실질적인 선거 운동으로 들어가면서 조금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도 없지 않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평론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쪽 다 원톱이다예요. 그러니까 저쪽이 지금 쓰리톱이라고 지금 겉으로는 그러는데 보세요. 이해찬은 이미 어떤 건강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해찬이 옛날의 이해찬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를 드냐면 이해찬은 선대위원장으로서 뭘 합니까? 이해찬이 뭐 전국에 유세를 가면서 손들어 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슈를 주도하는 거예요. 이슈를 그렇죠. 빵빵 얘기하고 그렇죠. 주로 예를 들어서 김종인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시거나 선대위원장으로 모시는 이유가 이 사람은 말만 하면 그게 기사감이 돼요. 야마를 잡을 수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 컨셉 주고 괜찮아. 유튜브가 좋은 게 뭡니까? 예. 죄송합니다. 저희 그 언론에서 언론인들이 쓰는, 맨날 쓰는 건데 그걸 딱 잡아줘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기사화 시킬 예.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슈 주도거든요. 그러니까 공중전을 해줄 수 있죠. 지상전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보세요. 선대위원장 된 다음에 이해찬이 뭔가 기자회견을 하거나 도어스태핑을 한 적이 있어요. 막 쫓아가서 기자들이 물으면 나 저기 인터뷰 안 해. 나 인터뷰 안 해요. 그렇죠. 인터뷰 안 해요.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많이 안 좋아졌어요. 지금 이낙연과 동기예요. 같은 그런데, 나이예요. 근데 이낙연은 보이는 건 한 팔팔한데 10살보다 훨씬 더 그렇죠. 들어 보이죠. 그러니까 예. 지금 사실은 화합형 그러니까 그렇죠. 이해찬이 임정석 자르지 마 그랬는데 잘라버렸잖아요. 근데 아유 나와서 내 옆에 서 있기만 해. 거의 그 수준이고요. 그렇죠. 김부겸은 사실 좀 뜨악한 상태예요. 그렇죠. 지난번에 다 아시죠? 다 친명으로 해버리니까 원래는 안 한다고 하다가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양문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안 들었잖아요. 임종석 사건, 양문 사건. 정세균 총리하고 그렇죠. 둘이. 그러니까 김부겸도 보세요. 김부겸이 지역에서 같이 활동하는 모습이 지금 언론에 노출이 되나요? 없죠. 노출이 거의 없어요. 특히 김부겸이 주로 나설 수 있는 곳은 대구나 혹은 수도권이에요. 중도 있는 표. 근데 수도권은 누가 해요? 이재명이 혼자 다 해요. 이재명은 누구한테 뭐를 맡기거나 하잖아요. 내가 다 세상의 중심이에요. 그렇죠. 지난번에 그 경기도 지사 시절에 국정감사에 나가지 마라. 대장동 관련해서 바로 이제 대통령 그 후보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근데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나갔어요. 그렇죠. 근데 말렸는데 왜 그랬냐면 내가 나가면 다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그렇죠. 다 내 팬이야. 내가 다 끌어들일 할 수 수 있어. 있어. 이렇게 해갖고 나간 거거든요. 그래갖고 심상정하고 김은혜한테 완전히 꼬리 잡혀갖고 예, 헤맸잖아요. 예.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막말 얘기도 좀 이따 하겠지만 다 하면서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성남시장 시절도 돌아갔어요 보니까 그쵸, 예. 이 캐릭터라든지 막 난사하고 근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꺼리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정말로 이젠
나 이제 가면 안 써도 돼. 나 그냥 나쁜 사람처럼 보여도 상관없어. 이게 나야. 라고 들이밀 수 있는 게 바로 당이 자기께 돼버렸거든요. 더 이상 뭐 누굴 거칠 것이 다 충성스러운 후보들만 있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쓰리톱이지만 사실 원톱이에요. 원톱이다. 원톱이에요. 수도권에 다 지 혼자 다니고 있는데 맞습니다. 김부겸 안 나와요.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예. 사실은 선거의 판세와 관련되는 것이 오히려 본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선거의 판세가 국민의힘 쪽에 유리하게 돌아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사실 그 한동훈 위원장도 달아내는데 큰 무리가 없고 또 예. 지역에서 약간 그 우리말로 유두리가 있고 약간 예. 그 여유가 있다라고 여유가 한다고 있다. 하면은 나경원 의원 후보라든가 아니면 원희룡 후보 또 안철수 후보 이런 분들이 또 서울과 인천을 좀 지원 유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을 텐데 지금 이 한강 벨트를 비롯해서 수도권 민심이 만만치가 않다 보니까 어쨌든 자기가 먼저 당선돼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그 필생의 어떤 바로 앞에 있는 목표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적어도 현재로서는 자기 지역구에 조금 더 이 그 집중을 하다 보니까 결국 다른 그 수도권 그 유세에 지금 차출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맞아요. 예. 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래서 이제 이재명 얘기는 원톱이다. 거기도 쓰리톱 아니다. 자 이쪽으로 와보죠. 지금 원희룡 그러면 미드필더 중에 자 전방으로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을 한 번씩 얘기해 볼까요? 원희룡은요 개항을만 당선되면 그쵸. 유세 안 해도 그럼 돼. 이재명 그걸로 아웃시켜 버리니까 딴데 몇십 아무 석 필요 없어도 없어요. 돼. 예. 저 개항을만 그냥 그 이재명 후보를 떨어뜨리기만 하면 예.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딴 데 오지 마. 거기서 개항을 필요도 해서 없어. 정말 예. 무조건 무조건 절박한 하루에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어제 돌아다니더만요. 그 저기 누구야 저기 그 이천수. 이천수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했듯이 민주당보다 1시간 일찍 나오고 1시간 늦게 들어가자는 예, 것이 예. 바로 그 말 아니겠습니까? 예, 이천수가 아주 어떻게 원희룡은 그렇게 체력이 좋냐, 어떻게 그렇게 새벽부터 이렇게 나오냐라고 혀를 내두를 정도로 선수 출신이 예.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저는 원희룡 딴 데 할 게 없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거기서만 그냥 저기 잡으면 돼요. 자, 안철수를 얘기해 볼게요. 안철수 후보가 그렇다고 이슈 주도형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슈 주도형은 아니고 물론 경기도에서 몇 석을 쭉 이렇게 유세는 할 겁니다만 제가 보기에 벨트를 형성하거나 이런 어떤 스타일이 아니에요. 스타일 자체가. 잠깐만요. 우리 예. 영림했듯이 우리 같이 원희룡 화이팅 한번 하시죠. 하나, 둘, 셋. 원희룡 화이팅! 화이팅! 아, 힘좀 팍팍 짝짝짝. 불어 넣읍시다. 예. 무조건입니다. 예. 딴 데 다 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예, 필요도 없어. 거기서 무조건이야. 예, 뼈를 그냥 거기에 묻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안철수는 안철수. 사실 그냥 분당에서 열심히 하셔도 돼요. 크게 도움 안 돼요. 내가 보기엔 차라리 나경원 후보는 조금 앞서고 있어요. 거기에서. 맞아요. 2, 3년. 그리고 여력이 좀 있어요. 그러면 맞아요. 나경원 후보가 뭘 해야 되느냐? 윤희숙 후보하고 함께 맞아요. 여전사로서 능력 한강 벨트, 예.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 능력이 있고 경제를 살릴 수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을 지켜낼 수 있는 예. 여러분들의 재산 지켜드리겠습니다 하고 항공벨트를 뛰어다닐 수 있는 그렇죠. 사람. 그래서 전 그렇게 두 사람이 뛰어다녀야 된다. 그러니까 선대위원장 직함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렇죠. 예. 그걸 스토리를 만들어 갖고 거기에 어떤 이야기를 부어 넣어서 제목을 딱 달게 하고 실제로 사진을 찍고 어떤 멘트를 하느냐. 이게 딱 박자가 맞으면 되거든요. 우리 그럼 나경원 화이팅 한번 해야 돼요. 아, 그럼요. 하나, 자, 둘, 셋. 나경원 나경원 파이팅! 윤희숙도 할까요? 윤희숙. 하나, 둘, 셋. 윤희숙 파이팅! 좋습니다. 뭔가 예.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한강 오른쪽 왼쪽을 두고 그렇죠. 정말 한강 벨트에서 나경원 전사가 지금 상당 부분 그래도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조금 남는 여력을 또 한강 벨트에 투입해준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렇죠. 박빙 열세라고 합니다만 그 부분 충분히 지금 극복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제가 제 나이 또래면은 예. 사실 민주당 지지자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데 나경원 우리 누님 예.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아, 제 그럼요. 예. 친구 중에 이건 실제 일인데요. 예. 평소 때 나경원을 그렇게 싫어했는데 네네. 아침에 출근길에 나경원 의원님이 그 지하철 앞에서 인사를 하면서 네네. 이렇게 손을 한번 탁 잡아주셨대요. 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마음에 어떤 얼음이 쫙 녹으면서 이 남자들이 우리 나 의원님
완전 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난 네. 이 두 사람 얘기를 했지만 두 사람이 정말 열심히 해요. 네. 이 두 사람도 새벽에 나 윤희숙 후보 그 사진 보고 가슴이 울컥했어. 새벽에 그 성동구에 어떤 그 이 인도도 아니야. 이게 차도만 있는 그 물론 이렇게 도로교통법에 걸리진 않고요. 거기에 이 신호등 있는 데서 사다리 있죠. 주로 사진 기자들이 쓰는 사다리. 그 사다리에 딱 올라가고 네, 맞아요. 크게 들고, 그 예. 향수막 아니 저 피켓 예, 들고 들고, 예. 인사를 하고 있어요. 예. 와 감동 그냥 감동이에요. 와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뭉클. 네. 그리고 저 나경원 후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진짜 지상전에 최고였어요. 그렇죠. 완전히 누비고 다니고 네. 그냥 얼굴 다 하고 그래서 동작에서 지금 소문이 자자해. 네. 안 만난 사람이 없다 할 예, 정도로.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 나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의 법률교실입니까 해서 그동안 정말 절치부심, 네. 본토 중례를 꿈꾸면서 정말 밑바닥을 굉장히 잘 다져왔습니다. 그렇죠. 뭐 옛날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후보님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렇게 이게 마타도를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제는 더 이상 깔 게 없나 봐요. 집요하게 했다가 집요하게 했죠. 이번에 완전히 저기 또 후폭풍을 아까 되치기를 당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 개딸들이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그 유삼영 후보, 예, 유삼영이가, 유삼영 후보의 얼굴을 그러니까 그 이렇게 짓밟는 거를 예. 사진하고 그 다음에 냄비를 뭐 밟아라, 짓밟겠다. 짓밟겠다. 이렇게 세상에 가장 최악의 여성 비하 그렇죠. 표현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동안 뭐라고 했습니까? 성인지 감수성, 여성 피해자 우선주의. 참 지나가는 개가 웃을 소리죠. 자기 진영 여성들이 피해를 입으면은 성인지 감수성, 여성 피해자 우선주의라고 했는데 그 키워드는 진영이 바뀌는 순간 타도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신들 내로도 안 부리고 양도구역이라는 소리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된통 당했어. 그렇게 되니까 유삼명이 뭐래요? 내가 했는 거 아닌데요. 그럼 지들 단톡방에 올라오는 건데 그게 지가 안 했는 거라고 발뺌할 수가 있습니까? 유삼영 후보가 안 했다는 건 진짜 웃긴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후보로 만들어준 권리당원들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권리당원들을 지금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면서 또 저거 했었죠. 뭐 자기가 뭐 안 되면은 옆에 있는 뭐 동작동 무덤에 가서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대한민국 정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영령들이 묻혀 있는 국립 현충원을 그런 식으로 비하했는 것부터 해서 결국 동작구와는 아무런 관계 없이 지금 내리꽂았어요. 예, 저쪽 그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평생을 경찰로서 했던 사람을 지난 정권 하에서 어떻게 보면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수사본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서가지고 반정부 시위나 다름없는 일을 했던 그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나경원 후보 자리에 대항마로 꽂아줬는데 뭐 말 그대로 듣보잡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자, 그래서 원톱 얘기를 마무리하면 이거예요. 한동훈 원톱 좋다. 4년 전에 비교해봐라. 원톱이 사실 무능했어요. 아까 톱이 무능했잖아요. 황교안 당시 대표가 사실은 빨리빨리 이슈를 끊어내지도 못하고 이슈를 주도하지도 못하고 한마디로 종로가 할 거냐 저 비례가 할 거냐를 놓고 3개월을 끌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슈 주도를 못하는 어떤 상황. 뭐 다른 그래서 김종인 선대위원장 모셔왔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김종인이 이러고 투덜거리면서 나왔어요. 원래부터 안 될 땅을 내 알 왜 끌어들여갖고 말이야. 하고 투덜거리면서 나갔다고요. 저는 그때에 비해서 뭐 차명진 나는 개인적으로는 네. 아는 사람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 뭐 그렇죠. 텐트 여러- 어쩌고 저쩌고 네. 하면서 그때 경기도 일대, 인천 일대의 그 표를 완전히 또 잠식당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이 워딩에 대한 막말리스트가 사라졌어요. 사라졌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주 절제된 표현과 그 다음에 이슈를 그때그때 파이팅 해주고 그렇죠. 상대해주면서 상당히 이 전체 견인하는 지지율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요. 물론 지금 지지율이 좀 정체되니까 또 다른 거 없냐라고 찾고 있습니다. 전 또 다른 건 뭐냐면 한동훈을 대체할 사람 아니 한동훈을 보완할 사람 아니 괜찮아요. 지금 찾아와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진짜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 다 뛰어들어 있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벨트 전략, 벨트 해갖고 묶어서 나가서 싸우게 만드는 그런 전략들, 전투에서 그 소규모 단위의 전투, 각각의 전투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전략들이 이제 좀 나와야 된다. 라는 그래요. 겁니다. 아까 또 뭐 나경원 화이팅, 또 다 화이팅했는데 우리 안철수 우리 전 대표님, 의원님도 좀 화이팅을 좀 해드려야 됩니다. 사실 그렇죠. 저도 가까이서 뵙고 보면은 굉장히 서글서글한 그런 성품은 아니셔요. 하지만 우리 국민의 당에 아주 또 그래도 귀중한 또 보배 같은 분이고 분당에서 상당히 그래도 선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만으로도 또 나름대로 또 젊은 분들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안철수 화이팅 한번 아니, 해주시죠. 저는 해드려야 돼요. 왜냐면 몇 개월 전이에요. 그 어느 유튜브에서 만났는데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종군 국장님 화이팅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저도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세게 해야 됩니다. 아, 그럼요. 세게 해야죠. 하나, 둘, 셋. 안철수 안철수 파이팅! 좋습니다. 예. 예. 그래요. 우리 결론은 원톱 4 미드필더로도 충분하다. 충분하다. 결국 현장에서 본인의 역할을 하고 남는 여력이 있으면은 수도권 더 지원해 주신다고 하면은 더 마지막까지도 다 잘 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있었던 두 가지 이슈. 또 하나는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실 시간이 만만치 않을 텐데 대구까지 가셨어요. 네네. 박근혜 전 그렇습니다. 대통령 또 사저에서 두 분이 또 비공개로 만남을 했다고 하는데 그 정치적 맥락 한번 읽어주시죠. 자, 그게 얼마나 뭐 사실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좌파 언론들과 좌파 진영에서는 계속 한동훈을 지금 견제를 합니다. 어떻게 견제를 하냐면 아이고 지난번에 자신이 그 감옥 가게 만든 전직 대통령을 만납니다. 그러면 이게 충돌 아닙니까? 딜레마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묻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곤란한 어떤 그 지경에 처해 있는 대표로서 부각시킴으로써 한동훈의 이미지를 자꾸 깎아먹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한동훈의 옛날 검사 시절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검사 독재니 뭐니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난 박근혜 대통령 만날 수 있고 이명박 대통령 만날 수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치유, 화합 그리고 보듬, 안아줌 이런 메시지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지금 이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사실은 물론 대선 지선에서 지금 이겼지만 그러나 얼마나 오랫동안 졌습니까? 그 전에 4패, 4전 그렇죠. 4패를 했어요. 네. 대선 지고, 지선 지고, 총선 지고, 그 다음에 재보궐 치고 예. 하면서 연달아서 4연패를 했어요. 너무너무 충격이 강합니다. 그런데 그때 왜 졌습니까? 보수는 한 번도 분열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매번 분열해갖고 같은 보수 후보, 대선 후보도 3명이 나오고 그렇죠. 예. 총선도 사실은 완전히 정말 그 김용호라는 자가 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나갔고 사실 분열했어요 그때도. 자뻑했는 거죠. 부소속으로도 많이들 나오고 예, 흰옷 입고. 통제가 안 됐어요 전체적으로. 자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어떤 이 서로 공천의 난맥상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죠. 갈라치고 서로 분열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봉합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 봉합이 좌파는 가장 두려운 거야. 왜? 자기네들은 자생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정권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총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보수를 분열시켜야만 자기네들이 그런 전략인 거죠. 제2 전략인 거죠. 그렇죠. 예. 자기네들이 자기네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 갈라치는 거예요. 그렇죠. 갈라치고 하면서 찢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니야 나 원칙적으로 한다. 그리고 야 너네는 말이지 봉화마을 안 가니? 아니 너네는 평산 책방 안 가니?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 만나지 말라고 이건 말이 안 되잖니? 라는 게 지금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금 행보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도태우 후보를 공천 철회하면서 대구 민심이 사실 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갸우뚱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장해찬 후보를 공천 철회하면서 부산 민심에서도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댓글만 봐도 보면은 우리 큰 흐름에서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섭섭하심을 표시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이번에 총선의 승리가 지상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는 것이 지금의 큰 목표인 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안타깝지만 읍참마속이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까 지금 또 제가 그 주요 채팅창 중에 꽃중년님 같은 경우에 의사 출신이신 안철수, 이뇨한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참 저는 이 글이 상당히 인사이트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국을 지금 휘저으면서 지금 올라운드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은 또 의사분들의 대표와 직접 만났지만 그 이후에 실무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분들을 껴안을 수 있는 부분, 그렇게 해서 의정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안철수, 이뇨한 이런 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그 이뇨한 우리 국민의 그 미래 우리 그 선대위원장님 또 우리 화이팅 한번 해드릴까요? 그렇죠. 네. 자 하나 둘 셋 이뇨한 파이팅! 오케이 좋습니다. 또 밑에 꽃중년님 참 좋은 말씀 계속 해주시고 계시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명박 대통령님도 뵙고 조언도 구해야 합니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아마 그와 같은 모임을 통해 가지고 또 보수를 결집하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모습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을 갖고 기대를 하고 있으면은 또 그런 좋은 뉴스 또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